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98회고요. 98회 1번.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공짜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질적 특성 중 목적적 합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 목적적 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요. 목적적 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데 목적적 합성, 신뢰성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외우시는 건 목적적 합성만 외우셔라. 목적적 합성만. 그래서 목적적 합성에 세 가지 뭐뭐 있어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예피적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를 더해라 이것도 의미가 없다. 예측 가치는 말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거고, 피드백 가치는 문제상에서 피드백 가치는 수정할 수 있다. 내 의사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걸 피드백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적시성은 때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2번은 현금 및 현금성 대산. 그런데 첫 번째 선일자 수표가 나왔네요. 선일자 수표는 뭐라 했죠? 그렇죠.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같습니다. 어음하고 같이 회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일자 수표는 절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일자 수표로 받으면 받으러, 선일자 수표로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다 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타임 발행 수표, 당좌 예금, 차용 증서는 우리가 대여금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차용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용 증서는 대여금이고, 그다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 현금성 자산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더하시면 되니까 150만 원, 4번이 정답인가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산에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고 매입액은 35만 원, 5월에 매출액은 60만 원, 매출 총 이익률이 매출액의 20%라고 한다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별표 쳐두시고 저는 이 문제가 이해하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하니까 우리가 T자 계정의 기초, 매입, 여기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네? 일단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게 되면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퍼센트예요. 매출액에 대한 퍼센트, 매출액에 대한 퍼센트가 이익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요만큼을 알고 계셔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5월 초에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 기초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은 3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래요? 60만 원. 60만 원. 그쵸? 매출액이 60만 원이고 매출 총 이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0%. 그러면 매출액의 몇 프로가? 20%가 이익이다. 매출액의 20%가 이익이다. 그럼 60만 원에 20% 하면 매출 총 이익이 12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다? 48만 원이다. 그럼 매출 원가 48만 원을 넣어주시면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37만 원입니다. 정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 이해가 되셨죠? 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잘 몰랐어요. 그럼 오늘 집에 와서 연습 또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계속
이 문제는 재고자산 문제는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원가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요만큼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결산 마감 시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분개를 하면 어찌됐든 금액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지금 뭐 금액이 아예 400만 원 주어져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4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 원이 생기겠죠. 맞나요? 그런데 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죠? 이해되셨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했고 결국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만큼 쓴 거니까 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뭐가 이상해. 그쵸? 왜요?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익이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쵸? 이익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전체 자본이 줄어들었다.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자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그냥 보기만 보고도 답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보기만 보고도. 자 일단 자본이 감소했다라는 의미는 나한테 실이 생겼다. 그쵸? 그 다음에 자산이 증가하면 득이 생겼다. 그리고 3번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도 득이 생긴 거죠. 그럼 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읽었어도 그냥 1번이 정답이다. 득과 실을 따져주시면 얘는 보기만 보고도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가 뭐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1번만 반대의 경우가 생긴 거니까. 선생님 4번은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실이 생긴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 감가상각은 부채랑 관련이 없죠. 부채랑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고도 정답은 그냥 1번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및 최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무형자산 최초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 간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단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일단 5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하면 무형자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형자산은 일단 무형자산의 계정번호 종류를 일단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영업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개발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뭐 그 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라이센스,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우리가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다.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뭐야? 연구비 라고 하는 비용입니다. 연구비는 비용이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건 개발비 내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둘이 누구인지 구분을 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분이 애매모호하면 무조건 누구로 본다? 연구 단계로 본다. 왜? 무형자산이 되려면 명확하게 내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 우리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비용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짜 3번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그래서 문제가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애매한. 근데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명확하게 2번이 정답인 거죠. 그죠?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해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한 것을 얘기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우리 문제 7번은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 일단 먼저 기업회계 기준상에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정,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부채로,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얘는 기록해야 되고 얘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럼 뭐가 충당부채냐? 충당부채의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해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채무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발부채가 뭐냐면 소송 중일 때예요. 상대 거래처하고 소송이 붙었어.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뭐 내가 돈을 받겠지만 내가 지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라고 했잖아요. 나갈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우발부채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의무로 바뀔 수 있다. 만약에 패소 확률이 너무 높아, 우리가 지를 확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그때는 주석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석에 현재 A사와 소송 중이고 관련 비용은 어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건 왜? 투자자들에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 충당부채는 당연히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빙고. 충당부채는 그 의무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우리 회사 전 직원 퇴사한다면 퇴직금 얼마 필요해?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자주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상품권이 회수된 시점이 판매예요. 맞죠? 우리가 수익인식 기준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수익인식 기준이다. 수익인식 기준이란 얘기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그래야 수익이 생긴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상품권을 팔았을 때, 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데 대변에 수익이 아니고 상품권은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상품권. 뭘로 회계 처리한다? 선수. 고객한테 돈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물건 안 줬잖아요, 아직.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와서 회수를 했을 때 상품권이 회수되면 우리 물건하고 바꿔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은 항상 상품권이 언제가 됐을 때 회수 시점에 우리는 매출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이 정답. 정답이 아니구나. 맞는 것은 찾으라 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할부판매는, 할부판매는 언제가 할부판매예요? 할부판매는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내 재화를 상대방에게 인도했을 때.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빙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시용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뒤에 표시가 바뀌었네요. 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접비가 간접비가 아니라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별을 하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빙고 2번이 정답이죠. 종합원가는 연속 대량 생산이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 형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공짜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고객 주문은 개별원가 계산이고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거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다. 이것도 또 멘트가 중요해요. 왜요? 단기에 시작했으니까 기초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으니까 우리 원래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했죠? 우리는 이렇게 해드렸어요. 완성 수량에 플러스 기말 수량, 그쵸? 마이너스 기초 수량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계산하되 우리가 완성의 기말까지 가면 평균법이고 끝까지 가면 선입선출법이다. 그쵸?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초가 있다 없다? 기초가 없다. 올해 공장 처음 영업 시작을 했으니까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다는 얘기는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같다.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같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성 수량하고 기말 수량만 더해주면 되는데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 재료비의 완성분 수량은 300개. 둘 다 완성분 수량은 300개죠. 완성분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기말 수량이 200개인데 재료는 200개 그대로 써야 하고 가공비는 50%니까 100개만 써야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가공비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퍼센트. 가공비는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하는 거고 재료비는 퍼센트를 따지지 않으셔도 되는 상태죠. 착수시에 전량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500개, 400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원가의 행태에 대한 그래프이다. 변동비와 관련 있는 변동비는 자, 우리가 11번 우리가 고정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있었죠. 네. 맞나요? 고정비, 변동비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 단가가 점점 줄어들고 얘는 단가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답은 얘를 찾으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총 원가가 증가하는 거고 단가는 일정한 거고 그러니까 다가 정답인가요? 변동비를 물어봤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총 원가는 계속 증가를 하되 단위당 연동비는 일정한 것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 부문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보조부문비 배부 방법에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더라. 직접, 단계, 상분.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그럼 직접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방법. 단계 배부법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엄청 중요해. 상호 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맞죠? 네. 직접 배부법은 정확하다? 아니요. 정확성은 누가 제일 높다? 상호 배부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단계 배부법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부문에 직접, 이건 직접 배부법이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인가요? 네. 자, 그 다음 13번. 우리나라 부가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국세라 그랬어요. 그쵸? 네, 국세이고 그 다음에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뭐예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같지 않다.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소득세고 내가 돈 벌어서 내 이름으로 내가 세금 내는 게 직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소비자가 준 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부가세는 간접세가 맞고요. 그 다음 부가세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개별 소비세는 특정 제품에 고가의 제품에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 제품에 붙어있는 게 개별 소비세고 우리 부가세는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붙어있어서 일반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우리는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부가세법상 면세 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맞게 설명하고서 우리가 안 배운 것 같아요, 잘. 네. 그래서 14번은 면세 포기다. 무슨 얘기냐? 자, 면세 사업자가 그럼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만 있고 나머지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라고 보지 않아요. 다시 바꾸면 면세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아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면세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서 저 면세 포기하겠습니다. 면세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이제 무슨 사업자가 돼요? 과세 사업자가 되겠죠. 그렇죠? 과세 사업자가 됨으로써 이제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이게 면세 포기예요. 대신에 과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면세, 부가세 돌려받는 거, 매입세 공제받는 거는 좋은데 매번 세무 신고는 해야 되죠. 또 불편해. 그래서 저 다시 얘로 갈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포기한 자는 다시 돌아가려면 3년 후에 가능합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과세 사업자로 될 수가, 면세 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는 과마을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니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3번은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예를 하기 위해서 이 전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전 단계 어떤 상황이냐면
면세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가지고 우리가 물품을 공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세 적용되는 이 물품을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사업자예요. 면세 물품을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면세 물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로 가도 되고, 수출을 하니까 과세 사업자로 변환을 해도 그러면 매출세액은 어차피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매출세액은 어차피 없고, 대신에 얘를 과세 사업자로 변경을 하게 되면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하는 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면세로 공급할 수도 있고, 수출이니까 영세로 공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일 때, 면세를 포기해서 과세 사업자로 가겠다.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영세율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가 아니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세율에 대해서는 그냥 영세율인 거고, 면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다음은 한국의 과세 자료이다.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부가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외상 판매하면 과세 표준이라는 건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부가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세 표준은 매출액의 합계를 과세 표준이라 하는 거고, 부가세는 합계를 매출세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 그러면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액 200만 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그러면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갔죠? 그러면 경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가세 내고 가져가셔야죠.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시가.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회사 입장에선 제품이 나갔죠. 그렇죠? 제품은 얼마짜리가? 8만 원짜리. 원가가 나가요. 내 제품은.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뭐는 받아내야 된다고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12만 원에 대한 부가세 12,000원이 붙게 돼요. 결국 사장님한테 받아내야 할 이걸 우리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일단 사장이 돈을 안 내고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금액은 92,000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걸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 하고, 간주 공급 중에서도 사장이 가지고 왔으니까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을 하게 되면 내 물건은 원가로 나가지만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로 붙는다. 당연히 우리 제품 나가면 저격 8번 또 해야 되는 거죠, 실무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대금. 승용차 매각하면 우리 앞에서 유형자산 매각했었잖아요. 유형자산 매각하면 무조건 과세로 매출을 하죠. 맞나요?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과세 얼마예요? 10만 원.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제품은 내가 판매를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부가세가 붙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과세 표준이 얼마다? 222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이론풀이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